요인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말의 문법 요소 마지막 시간이에요. 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총 2가지 문법 요소 모두 마쳤고 오늘 남은 2가지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배우고 여러분들 문법 요소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다들 교과서, 펜 준비해주시고 오늘의 문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동 표현의 개념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피동 표현에 대해서 알려면 같이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능동이라는 개념입니다. 같이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말의 문장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먼저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제 힘으로 하는 경우를 우리는 능동이라고 하고요.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 할 때 그 능동이란 말과 같은 말이고요. 무언가 당한 사람 할 때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피의 한자를 그대로 써서 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영어를 공부한 친구들은 수동이라는 말에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능동문과 피동문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볼게요. 엄마가 동생을 업었다. 이때는 주어인 엄마가 업는 행위를 스스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능동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동생이 엄마에게 업히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때 주어인 동생은요, 업는 행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피동문이 되는 겁니다. 자, 능동문과 피동문의 차이 여러분 잘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 능동문과 피동문은 서로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능동문을 우리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고 피동문을 반대로 능동문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능동문과 피동문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어떨 때는 능동문을 쓰고 어떨 때는 피동문을 만들어서 쓰는 걸까요? 굳이 같은 의미라면 능동문만 쓰거나 피동문만 써도 될 텐데 사람들이 능동문과 피동문을 동시에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능동문과 피동문이 모두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초점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에 초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능동문 먼저 엄마가 동생을 업었다 예문을 통해서 본다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관심 있는 건 누가 업었는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누가 업었는지를 관심을 가져요. 근데 만약 피동문을 쓴다면 누가 업혔는지에 관심이 갑니다. 동생이 업힌 건지 형이 업힌 건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능동문과 피동문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초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능동문이 어떻게 피동문으로 변화하는가, 그 변화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능동문의 문장 성분 중에서 목적어가 됐던 부분이 주어로 변화한다는 점. 그리고 원래 능동문에서 주어였던 부분이 피동문으로 오면은 부사어로 변한다는 점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능동문의 목적어였던 것이 피동문에선 주어가 된다. 그래서 초점이 변화한다. 능동문에서 주어였던 것은 피동문에선 부사어가 된다. 그러면서 초점이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동문에는 목적어가 있었으나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놨죠. 일반적으로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원래 능동문에 있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라는 말을 썼다는 거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겠죠.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네, 목적어가 존재하는 피동문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볼게요 한번. 친구가 지혜의 손목을 잡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은 능동문이죠. 친구가 잡는 행위를 한 거니까. 이 문장을 그럼 피동문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목적어를 주어로, 주어를 부사어로 바꿔야 되니까 지혜의 손목이 친구에게 잡혔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기보다는 지혜는 친구에게 손목을 잡혔다 라고 쓰기도 하죠. 선생님,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는 목적어 손목을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맞아요. 한 가지 문장 더 볼게요. 친구가 소정이의 돈을 뜯었다. 뜯는 행위를 친구가 한 거니까 능동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피동문으로 바꾸면 소정이의 돈이 친구에게 뜯겼다 라고 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소정이가 친구에게 돈을 뜯겼다 라고 많이 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돈을 이라는 목적어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 목적어, 즉 원래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전체와 부분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와 손목, 소정이와 돈. 손목은 지혜의 신체의 부분이고요. 돈은 소정이의 소유물이죠. 이처럼 원래 능동문의 목적어가 전체와 부분어의 개념으로 있을 경우에 피동문으로 바뀔 때 전체어만 주어로 넘어가고 부분어는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목적어가 존재하는 피동문이 생기는 예외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피동문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쯤 봐두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외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위에서 피동문은 능동문과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다. 능동문이 피동문이 될 수 있고 피동문이 다시 능동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태생적으로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피동문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박스에 남은 두 가지 문장입니다. 동생의 신발끈이 풀어졌다. 오빠가 대학교에 가게 되었다. 둘 다 무엇이 신발끈을 풀었고 무엇으로 인해 대학교에 가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태생적으로 둘 다 피동문으로만 존재합니다.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능동문과 피동문이 서로 대응을 하지만 일부 피동문들은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다. 즉 태생적으로 피동문으로만 존재한다 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피동 표현에서 피동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피동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교과서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파생적 피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사적 피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파생이라는 말은 새로운 단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즉 파생적 피동이란 피동사라는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서 피동 표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통사적 피동이라는 거는 문장을 좀 바꿔서 문장의 구조를 조금 바꿔서 피동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단어를 바꿔서 만드는 것, 하나는 문장을 바꿔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단어 차원에서 하는 파생적 피동은요. 타동사 어근에다가 피동 접사라는 것을 결합시키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기존의 능동사였던 것이 피동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타동사라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말하죠. 목적어가 있는 동사의 어근에다가 우리가 피동접사 이히리기 중에 하나를 결합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꺾다에다가 이를 결합시켜서 꺾이다. 잡다에다가 히를 결합시켜서 잡히다. 물다에서 리를 결합시켜서 물리다. 찢다에서 기를 결합시켜서 찢기다. 그러면 원래 꺾다, 잡다, 물다, 찢다는 능동사인데요. 꺾이다, 잡히다, 물리다, 찢기다는 피동사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전에 검색해보면 찢다와 찢기다, 물다와 물리다, 잡다와 잡히다, 꺾다와 꺾이다 각각의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생적 피동, 즉 피동접사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피동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반드시 이히리기 이 네 가지 피동접사를 외워줍시다. 자, 그 다음으로는 통사적 피동으로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타동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까지 포함하는 용언, 어간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 뒤에 어떤 것들을 결합하냐? 어지다 또는 개되다라는 보조용언으로 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 보조용언에 대해서는 앞에서 동작상을 배울 때 했었죠. 진행상에 고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어지다는 붙여쓰기를 하고 있고요. 개되다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어지다가 워낙 자주 붙어서 쓰이다 보니까 아예 붙여 쓰는 걸로 변경을 시켜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집을 짓는다. 여기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주어가 집을 짓는 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능동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피동으로 바꿀 경우에 집이 지어진다. 이 경우에는 집은 짓는 행위를 당하게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피동문 맞습니다. 나무를 베었다. 이번에는 나무가 베어졌다 라고 마찬가지로 어지다를 결합시켜서 피동문 표현을 만든 거고요. 모두가 찬성해 집을 짓게 되었다. 이때도 집을 짓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피동의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벌레가 많이 생겨서 나무를 베게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동의 의미. 나무가 베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롭게 피동사를 만드는 파생적 피동과 문장의 뒷부분을 바꿔서 만드는 통사적 피동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파생적 피동에서 중요한 피동 접사는 이히리기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왼쪽에 나와 있는 파생적 피동의 예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피동 접사 네 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섞다, 섞이다, 박다, 박히다, 풀다, 풀리다, 찢다, 찢기다 네 가지 단어에서 피동 접사를 찾아보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히리기. 자, 여기까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선생님과 같이 하나 더 깊이 있게 볼게요. 그것은 바로 사동접사라는 건데요. 사동접사는 또 뭐예요, 선생님?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어차피 이번 시험 범위에서 사동 표현은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피동접사와 사동접사가 헷갈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사동접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 우리가 아까 피동접사에서 봤던 이히리기 네 가지에다가 세 가지 우구추를 더한 이히리기 우구추가 모두 다 사동접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중에 네 가지 이히리기가 겹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히리기는요, 어떨 때는 피동사를 만들고 어떨 때는 사동사를 만드는데 피동사가 뭐고 사동사가 뭔지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피동접사와 사동접사를 나눠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피동접사에는 앞에서 말한 4가지 이희리기가 있고요. 사동접사에는 이희리기, 우구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피동접사는 아까 뭘 하는 거랬냐? 타동사 어간에 결합하여서 동작에 당하는 의미, 즉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게 피동접사였다면요. 사동접사는 마찬가지로 용언 어근에 결합하여서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건데, 사동의 의미란 무엇이냐?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희리기가 쓰인 동사가 있을 때 이게 피동사일 수도 있고 사동사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이희리기를 접사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쓰인 문장에서 이게 동작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동작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구분하신다면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먹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먹다에 접사 이가 결합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피동접사, 사동접사 모두 이희리기 중에 이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먹이다라는 단어 형태만 봐서는 이게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먹이다를 통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먹인다. 이런 것처럼 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나라는 사람이 이때는 여러분 밥을 먹는 행위를 당하는 건가요? 행위를 시키는 건가요? 그쵸? 행위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먹이다는 사동사일까요? 피동사일까요? 네, 좋아요. 동작을 시키고 있으니까 사동사겠죠. 자, 이렇게 의미를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요. 여러분들 쉽게 피동 표현인지 사동 표현인지, 그래서 이 이희리기 중에 이나 희나 리나 기나 하는 접사들이 피동접사인지 사동접사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기준은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가끔씩 의미로만 봤을 때 이게 지금 당하는 건지 시키는 건지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앞에 문장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동접사는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와 결합을 하지만요, 그 결합한 뒤의 결과가 목적어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 뒤에 목적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보면요, 책을 읽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목적어가 있죠. 읽다의 목적어인 책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동접사를 결합시켜서 읽히다라는 단어가 되면요, 책이 읽히다라고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사라져요. 반면에 사동접사 이희리기 우구추는요, 자동사, 타동사 모두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사실은 이 사동접사가 결합하면 목적어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새롭게 생겨나기도 해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녹다라는 단어는 원래 자동사예요. 얼음이 녹다, 목적어 없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나 녹이다라는 사동접사 이가 결합하면 얼음을 녹이다가 되죠. 이때 없었던 목적어인 얼음을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 책을 읽다라고 하면 읽다는 책을이라는 목적어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읽히다가 됐을 경우에, 즉 사동접사 히가 결합했을 경우에도 목적어가 사라지는 피동 표현과 달리 책을 읽히다 이처럼 목적어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준, 피동접사냐 사동접사냐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그 접사가 결합함으로써 목적어가 사라지는가 혹은 목적어가 유지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가. 만약 사라진다면 피동접사,
그대로 목적어가 남아있거나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사동접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뜻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시다가 이히리기가 나왔다고 무조건 피동접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 뜻의 의미부터 파악해보는 활동을 반드시 해보세요. 자, 이제는 피동표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피동표현 중에 잘못된 피동표현들도 있어요. 세 가지의 경우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의 두 개가 하나만 쓰여도 되는데 둘 다 옴으로써 생기는 중복 현상이에요. 잡혀졌다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잡혀졌다를 우리가 분석해보면 잡다의 어근 잡, 히, 어지다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이때 히는 피동접사고 어지다는 통사적 피동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우리는 중복된 피동이다, 이중피동이라고 해요. 이중피동은요, 과도하게 피동표현 두 가지를 모두 쓴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이 겹쳐버린 거죠. 어느 하나만 써도 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만 남기는 식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동접사인 히만 남긴다, 잡혔다. 혹은 히를 삭제하고 어지다만 남긴다, 잡아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느 한쪽을 삭제하셔야 돼요. 보통은 피동접사를 남기는 게 자연스럽다면 피동접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과도하게 불필요한 피동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예요. 축제가 추진되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축제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써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거는 영어 번역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he house was built by my grandfather 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을 할아버지에 의해 라는 식으로 직독직해 하는데요. 그런 표현은 우리말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말은 그냥 그 집은 할아버지께서 지으셨다 라는 식의 능동문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래어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번역투의 표현들로서 잘못된 피동표현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 309쪽에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잘못된 피동표현들 굳이 고쳐서 써야 되는가? 여기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불필요한 피동표현은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문장의 내용 자체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도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급의 임원을 맡아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아요. 내용에 자신감 있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 전달하는 주체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피동이나 불필요한 피동표현, 번역투의 피동표현들을 지양하고 여러분들이 바람직하게 피동표현 혹은 아예 능동표현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시인 이중피동의 예시를 조금 더 보여드리긴 할게요. 보여지다, 쓰여지다, 찢겨지다, 잊혀지다가 다 이중피동의 예시인데요. 보여지다 같은 경우에는 보다의 보, 이, 어지다죠. 쓰여지다는 쓰, 이, 어지다. 찢겨지다는 찢, 기, 어지다. 잊혀지다는 잊, 치, 어지다죠. 그래서 4개의 단어 모두 이히리기 중에 하나인 피동접사가 쓰였으며 통사적 피동인 어지다가 모두 다 쓰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더 좋아요. 보여지다 대신 보이다, 쓰여지다 대신 쓰이다, 찢겨지다 대신 찢기다, 잊혀지다 대신 잊히다. 물론 이히리기를 빼고 어지다만 남겨도 되겠죠. 보여지다 대신 봐지다, 쓰여지다 대신 쓰어지다.
찢겨지다 대신엔 찢어지다. 잊혀지다 대신에는 잊어지다. 이런 식으로 이히리기를 빼고 어지다를 남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피동표현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학습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을 넘기면 학습 활동 1번이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다 잘못된 피동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배웠죠? 이 세 가지 문장을 보시고 잘못된 피동표현을 올바르게 고쳐주시면 되는데, 특히 두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중 피동을 찾고 고쳐보는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자, 아직 다 못 풀었다면 영상을 일시정지해 주시고요. 다 풀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사실 폐지해야 한다 라고 우리가 고치면 되겠죠.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었고요. 불려지자는 여러분들 이중피동입니다. 그래서 부르다의 어지다. 이렇게 리와 어지다가 같이 쓰인 건데요. 그냥 불리자라고 하거나 불러지자라고 하거나 리만 남기거나 어지다만 남기거나 하나만 남기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루어질 이거는 아마 영어 be treated를 번역한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지다라고 쓰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다룰이라고 여러분들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피동표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쭉 정리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파생적 피동 이히리기, 통사적 피동 어지다와 게되다가 있다. 그 다음에 이히리기는 형태만 가지고 피동표현이라고 단정하지 말아라. 사동접사일 수도 있으니 뜻을 한번 살펴봐라.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문법 요소 하나만 남았네요. 인용표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표현의 개념부터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인용표현의 개념은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인용표현이란 남의 말이나 글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따온 내용이 들어있는 표현. 여기 이렇게 선생님처럼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 중요한 말은요, 말을 따온다거나 옮겨 쓴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인용 표현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올 때, 따올 때 그대로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서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조금은 변형시켜서 가져오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통해 보면 그는 하고 따옴표 쓰고 난 정말 행복해 라고 원래 문장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을 직접 인용,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라는 식으로 변형시킨 것을 우리는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인용은 그대로 갖고 오는 거니까 뭔가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간접 인용인데 간접 인용을 조금 더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간접 인용이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인용하는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새롭게
인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때 말하는 사람이란 인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는데, 재해석을 한다는 게 무엇을 재해석하냐? 시간 표현이 바뀌고요. 높임 표현이 바뀌고요. 때로는 지시 표현도 바뀌고요. 이렇게 문장의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을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게 새롭게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예문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경민이가 어제 선생님께서 내일 오셔요 라고 말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은 경민이의 말을 직접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조금도 고치지 않았죠. 근데 이걸 만약 간접 인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민이가 어제 선생님께서 라고 해놓고 이제 중요한 건 시간 표현인데요. 아까는 내일이라고 그대로 썼지만 지금은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제 말한 경민이가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인용하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더 이상 내일이 아닌 오늘이겠죠. 이렇게 시간 표현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오신다고 말했다. 경민이는요, 해오체를 썼어요. 높임 표현을 쓴 거죠. 그러나 간접 높임을 할 때는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해오체 같은 높임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신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간접 인용은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해석이 된다.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 인용을 어떻게 문법적으로 표현하는지, 간접 인용을 어떤 문법 요소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어떤 문법 요소를 사용해서 표현하는가 그것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인용 부사격 조사입니다. 직접 인용에서는 인용 부사격 조사 라고가 쓰이고요. 간접 인용에서는 인용 부사격 조사 고가 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보를 쓰냐 안 쓰냐로 알 수 있는데요. 직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 그중에 큰 따옴표를 반드시 사용하고요. 간접 인용에서는 인용보호 사용 없이, 즉 문장보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직접 인용에서는 조사라고, 문장보호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고, 간접 인용에서는 인용부사격 조사 고를 쓰고, 문장보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라고 대신에 직접 인용해서 하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가 와 하고 소리쳤다. 이때 와 하고 라고 쓸 때 이 하고도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고요. 와 라고 써도 틀린 거는 전혀 없죠. 여러분들은 아마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하라고 하는 건 너무 쉬울 거예요. 왜냐? 따옴표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따옴표라는 말 자체가 따옴이죠. 무언가 따올 때, 인용할 때 쓰는 문장 부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간접 인용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간접 인용 앞에 약간 살짝 칸을 비워둔 거 보이시나요? 그 이유는 문장을 이제 재구성해서 가져오는 게 간접 인용이잖아요. 재구성할 때 종결 표현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간접 인용 만들 때 크게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간접 인용에서 종결 표현을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표만 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간접 인용을 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일단 문장의 종류, 즉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간접 인용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는 모두 다 고로 그 형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 앞에 오는 종결 형태가 문장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서문과 감탄문일 때는 뭐뭐 다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덥다라고 끝내고
덥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의문문일 때는요, 냐라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냐고. 명령문일 때는 라로 끝내시면 됩니다. 가시라고. 정민용문일 때는 자로 끝내시면 됩니다. 가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수는 날씨가 덥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날씨가 더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날씨가 덥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더워요 요로 끝나든 덥습니다 다로 끝나든 덥네 네로 끝나든 간접 인용할 때는 그냥 덥다고 이렇게 다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 인용은 재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종결 표현도 문장 종류에 따라서 다고, 냐고, 라고, 자고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간접 인용 그다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모두 배웠고요. 학습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선생님이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학습 활동 2번을 풀어볼 텐데요. 직접 인용은 위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간접 인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재해석할 수 있는지 꼭 여러분들 염두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문장에서는요, 나가 바로 삼촌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 염두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 드릴게요. 자, 아직 안 푼 친구들은 영상을 일시정지 해주시고요. 다 풀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인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오고 라고로 따옴표만 치고 인용 부사적 조사 라고를 쓰면 되고요. 간접 인용을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문장에서는 싶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거는 평서문이기 때문에 싶다고 라고 하면 되겠죠. 나 함께 생각해 보자. 이거는 청유문이니까 보자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장이 조금 이제 재해석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조카는 나에게 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삼촌은 이라는 말은 빼도 돼요. 이제는 그 삼촌이 나니까요. 비 내리는 소리가 좋으냐. 지금 좋으세요 라고 의문문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좋냐, 냐고 라고만 정리하면 되겠죠. 뭐 좋냐, 좋으냐 둘 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으세요라고 원래는 시가 들어있었지만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는 빠져도 돼요. 왜냐? 삼촌은 이라고 주어가 쓰일 때는 높여야 되지만 여기서는 나의 입장에서 인용하는 나의 입장에서 재구성이 됐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시냐고가 아니라 좋으냐고가 정답인 겁니다. 높임 표현이 재구성돼서 의시가 빠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문법 요소인 인용 표현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마쳤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를 잠깐 되돌아가는 시간을 하나만 가져보고자 해요.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높임 표현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사실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일상에서 가장 틀리는 높임 표현 중에 하나가 사물을 높여버리는 사물 존칭이에요. 특히 서비스업을 종사하시는 종업원분들이 고객들을 과도하게 높이려다 보니까 이러한 사물 존칭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물 존칭의 잘못된 예시들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총 5가지 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들어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잘못된 표현들인데요. 하나하나 고쳐볼게요. 주문하신 도시락 나오셨습니다. 이때 주문하시는 주문한 주체가 고객이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 맞아요. 고객은 높임의 대상이 맞기 때문에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셨습니다는 주어가 도시락이기 때문에 도시락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시락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 도시락 나왔습니다가 맞는 겁니다. 제품은 포장이신가요? 포장은 제품이 되는 건데 제품도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제외해서 포장인가요가 맞고요. 찾으시는 물건은 지금 품절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찾으시는 높임의 대상이 맞지만 품절입니다가 맞는 거고요. 빨대는 뒤편에 있으세요? 틀리죠? 있어요가 맞고요. 요금은 2,000원이세요? 요금은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금은 2,000원이에요가 맞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간접 높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간접 높임은 적절한 높임 표현이에요. 그런데 간접 높임이 쓰이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주어, 서술어 구조여야 되고 주어와 주어가 서로 소유물이거나 신체 일부거나 이런 상황일 때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잘못된 사물 존칭에 대해서까지 한번 바르게 고쳐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4가지 문법 요소를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복습을 하시면서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이 4가지 문법 요소들 확실하게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제대로 정리하면 평생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넘어가면 2학년, 3학년 때 계속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해서 지금 확실히 잡아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언제든지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나긴 문법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시 문학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